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는 문재일 DGIST 뇌인지과학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뇌과학과 ICT 간 융합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문재일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뇌인지과학 전공 교수시고 한국화학감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요즘 인공지능과 함께 뇌과학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기대가 되는 발표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문재일 교수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뇌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는 것보다 ICT 전문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때를 쓰러 올라온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뇌와 컴퓨터에 대해서 먼저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뇌는 그 히포크라테스가 그 BC 600년이 되었을 때 뇌에 대해서 정의하라고 했을 때 뇌는 지성과 감정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뇌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이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포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저도 뇌에 대한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는데 어릴 때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뇌과학자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외우는 게 싫어서 외우지 않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까 해서 뇌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뭐 5살부터 했다고 제 학생들한테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뇌에 대해서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쳐다봤던 것 같고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작가가 쓴 내용에도 보면 위에 보시면 쓰여 있는 것처럼 시계가 발명되었을 때 인간은 뇌가 시계와 비슷한 걸로 생각했고 증기기관이 발견했을 때는 또 뇌를 모타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가 나왔더니 결국 뇌는 계산기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왔죠. 그리고 ICT. 그래서 마지막으로 뇌의 미래는 컴퓨터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책에서 나왔던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아마 뇌의 미래는 컴퓨터에 있다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개체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로 보면 이 안에 있는 바로 ICT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뇌의 미래는 ICT에 있다. 반대로 사실 생각하면 ICT의 발전과 뇌 과학에 대한 발전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컴퓨터가 뇌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시면 아마 제가 봤었던 굉장히 재미있는 광고인데 이게 사실 진공관이 나왔을 때 나왔던 겁니다. Want to buy a brain. 그래서 보면 가격으로 보면 지금 돈으로 하면 2억 돈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되면 뭐 이런 진공관을 몇 개 이용하면 당신 엄청나게 빨리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뇌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빨리 계산해 주는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뇌가 하는 일은 이런 단순한 계산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뇌하고 컴퓨터를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컴퓨터는 굉장히 빠릅니다. 작업 속도가. 그리고 뇌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뇌와 컴퓨터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유닛이라고 하는 뇌에 있는 뉴런이라는 것과 컴퓨터에 있는 트랜지스터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사람 속에는 지금 약 1000억 개 정도의 그런 뉴런이 있습니다. 우리 뭐 보통적인 뇌라고 하면요, 술 많이 먹으면 많이 죽고요, 머리 너무 많이 써도 많이 죽습니다. 근데 트랜지스터는 처음에 만들어 넣으면 그 숫자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랜지스터 7억 6천 개, 6천만 개 정도를 뇌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아마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웬만한 두개골 크기로는 안 되고 머리가 엄청나게 크신 분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뇌 속에는 이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겨우 전구 하나 정도 킬 수 있는 용량이면 이 뇌가 하루 종일 여러분이 주무시고 계신 동안에도 움직입니다. 컴퓨터는 여러분이 일을 시키지 않으면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켜놓는 것만으로도 약 1000만 와트를 사용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는 그래서 약간의 장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뇌와 컴퓨터는
구조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ICT에서 많이 쓰는 제가 잘 모르는 용어로 하자면 뭐 인베디드 시스템일 수도 있고 CPS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따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방식으로 보면 컴퓨터는 가장 당연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제로원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뇌는 분명 그 디지털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온오프의 요소도 있지만 그 신호의 세기를 세게 누르고 약하게 누를 수도 있고 누르는 방법을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되게 빨리 누를 수도 있고 천천히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을 3번은 빠르게 누르고 2번은 천천히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컴퓨터는 한번 만들면 회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가소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뇌는 계속 변화합니다. 그것 때문에 뇌에서 아마 ICT에서 배워가야 될 점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방식의 생각하는 방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마 뇌와 컴퓨터의 가장 다른 점이고 양쪽 부분에서 서로 배워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뇌하고 공존하는 방법은 현재 지금 사회는 뇌과학에서는 크게 2가지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로 하면 굉장히 많은 ICT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저희가 뇌를 쉽게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뇌를 알게 됨으로써 ICT에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엔지니어들의 요구도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위에 부분은 과학자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 부분들은 공학자,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계속 서로 간에 그 선순환적인 발전을 함으로써 뇌와 뇌에 관련된 ICT가 계속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의 우리가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와 전체 복합 정정을 보면 농업 시대 때는 그렇게 많은 창의성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그냥 그 나뭇가지를 그냥 긁어서 이렇게 땅을 파기도 하는데 약간 고부라진 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좀 더 깊이 팔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정도의 지능만 있어도 충분히 그 농업 시대에서는 와, 저 사람이 정말 최고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융합화가 진행이 되었고 사실 나노바이오 시대가 끝나게 되면 조만간 뇌라고 썼지만 뇌라기보다는 지능 중심의 융합기술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또 다음으로 넘어갈지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기술들이 그동안은 각각 나눠져 있던 것들이 합쳐져야 되고요. 그 가장 큰 부분은 엠빅 혁명이라고 해서 나노와 바이오, 인포메이션, 커그니티브 이 그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라고 이 4가지가 서로 합쳐지는 그런 기술 혁명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2011년 유엔 미래 보고서로 약간 좀 오래된 부분이긴 하지만 한 15개 정도의 그런 우리가 휴머니티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15가지 글로벌 챌린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제가 본 거는 그 당시부터 이미 이야기를 시작한 거는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지를 같이 맞춰가야 된다. 결국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이 결국은 사람이 점점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2011년부터 이미 유엔 미래보고서에는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된 그런 어떤 과학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기술들을 좀 더 융합해서 새로운 기술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현대의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사실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그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 우리는 지금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맞이하고 있다. 전 세계는 사업과 산업, 문화 르네상스를 불러온 과학기술에 대해 전환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요즘 관심하고 있죠. 조금 더 넘어가 보면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정도 이런 것들이 첨단 지능 정보 기술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돼서 지능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융합하는 부분과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앞에서 또 많은 그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산업혁명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볼 때는 이렇게 되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가 있었고요. 약간 무형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단계가 있었고
지금은 지능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보면 주요 산업은 보면 기계혁명으로 인해서 일단 자동화가 됐고 그 다음부터 전기혁명을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철광과 제조업이 발달했고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정보혁명이 돼서 IT나 금융 부분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 시대가 오게 됐겠죠. 4차 지능혁명에서는 보면 융합기술과 문화 콘텐츠, 오늘 사실 그 KBS PD GPD님께서도 보여줬지만 결국은 이 많은 기술들을 갖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결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 그 기본적인 산업혁명을 통해서 몸이 편해졌고 이제 지능혁명으로 와서 이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오늘 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뭐 5분, 뭐 3시간, 4시간씩 들여다봐야 되는 거를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게 됐으면 나머지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 엄청나게 많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재도 당연히 그 옛날에는 꾸준히 앉아서 열심히 잘 만드는 사람이 중요했고 3차 정보혁명 시대 때는 순발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실제는 이제부터는 그 융합이나 창의력이 좀 더 중요하게 그런 그 시대가 되어 있고 영국과 미국이 그동안을 자제했다면 아직까지는 4차 그 지능혁명에서는 선도하는 국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분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저의 이제 뇌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좀 보면 뇌연구라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정의를 해드리면 그 뇌를 연구하는데 뇌를 주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T, BT, IT의 신기술 간 혹은 기존 학문 간의 상승적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미래 경제와 사회문화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사실 저는 뇌과학과에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입시에서 와서 물어보면 저는 생물을 좋아해서 뇌과학을 하고 싶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최근 3, 4년 동안 많이 바뀐 그 트렌드는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이런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뇌과학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학과나 물리학과 출신들의 뇌과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 학생들의 변화만큼 저희 교수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새로운 교수님들을 모셔서 물리나 그런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현장에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한 가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뇌연구에 대한 세계적인 투자는 뭐 미국, 유럽, 그 일본으로 좀 나누고 한국 쪽으로 보면 한국도 사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뇌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90년대 말부터 해서 사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비해서 거의 뒤지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전체적인 이제 투자 규모를 보면 이제 조금 그 이제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BT 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아마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최근에 국가에서 기획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이 런칭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더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전체는 이제 각자 그 이런 부분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다행히 한국에는 한국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뇌과학을 굉장히 연구를 잘할 수 있는 배경은 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에 4월 달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뇌과학자들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옆에 브레인이라고 하는 큰 단어를 띄워놓고 브레인에 대한 투자를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하겠다고 주장한 이야기였습니다. 브레인 이니시티브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도 많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뭐 몇백 광년 떨어져 있는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양쪽 귀 사이에 있는 미국의 표현으로 보면 3파운드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물질이 뭘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할 일이 많다. 그런 부분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그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고요. 근데 브레인 이니시티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뇌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과학을 연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뇌과학을 할 것인데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y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니면 볼 수 없었던 그런 뇌과학을 연구하라는 그걸 투자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곳에서는 보면 그 유럽에서는 해마다는 아니고 한 10년 정도마다 전체적인 유러피안 사이언스 펀딩이라는 것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전 나라가 클러스터가 돼서 이런 부분을 그 지원을 하게 되는데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그 스위스 연방공대에서 로잔에 있는 EPFL 스위스 연방공대에서 제안한 이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고 4차 산업혁명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사실 그 도신호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컴퓨터 쪽에서 이제 결국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다음 단계를 알아내는 것인데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뇌과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고 컴퓨터의 모델을 만들고 이 컴퓨터는 계속 학습을 합니다.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데이터를 집어넣고 계속 맞춰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첫 번째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운동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바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사실 논문에 대한 검증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발표한 논문을 집어넣는데 그 논문의 데이터를 넣었더니 나타나야 되는 예상하는 데이터가 아니고 엉뚱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논문은 이제 어디엔가 약간의 그런 빈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하고 있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과학을 뭐 ICT와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을 이용해서 뇌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도신호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이 부분,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뇌 속의 특정 부위에 지금 어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구나 하고 딱 알아들었다는 그 부분입니다. 아랫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이고요. 위쪽 부분은 공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뇌의 어느 특정한 부분에 딱 지금 그 신호가 떴을 때 시간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는 거는 EEG나 MEG라고 하는 뇌파를 측정하는 장비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뇌파를 찍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굉장히 그 공간적인 간격이 멀죠.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런 fMRI나 펫이나 스펙 같은 경우는 아까 도진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뭐 다른 어떤 뭐 그런 조영제를 넣기도 해야 되고요. fMRI 같은 경우는 뇌는 이제 뇌를 쓰게 되면 산소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되는데 산소에 소모하는 양을 측정함으로써 알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부위가 지금 활성되어 있는지는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사실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뒤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한참 뒤에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공학자들의 가장 큰 꿈이기도 합니다. 뇌공학자들의 가장 큰 꿈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 부분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비싼 장비가 필요하고요. 뇌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 아주 싸고 간편한 장비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조금 보여드리면 앞에 이제 MRI 보여드렸고 도신호 교수님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우리의 이제 뇌 속을 볼 수 있고요. 펑셔널 MRI를 통해서 이 뇌 속에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고 계신 그림은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점점 그 뇌가 그 이렇게 조그라들거나 망가지는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fMRI의 뇌과학자한테 가장 중요한 점은 살아있는 사람의 뇌 속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이었고요. 이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실제 그 버클리에서 커런트 바이올로지라는 데 2011년에 났던 논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여기 누워 있는 사람한테 영화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볼 때 이 사람의 뇌파를 계속 측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도신호 교수님이 자전거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장면을 보면서 계속 그 특정의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꾸로 이 사람이 뇌가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형태의 패턴으로 활성화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2011년도 정도의 기술 수준으로는 실제로 이 사람이 이걸 본 영상을 머리에 떠올렸을 때 컴퓨터는 당신은 이런 그림을 보고 있군요 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요. 이것이 아마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림 많이 보셨겠지만 이 두 아이가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기계가 발달되면 뭐 이제 알파고 대전전에 이세돌이 이길지 뭐 이런 걸 둘이 열심히 토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최근에 그 사이언티픽 리포트 2015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이 원숭이들은 그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세 원숭이는 한 원숭이는 좌우로밖에 모든 생각을 못 하게 되고요. 좌우 신호밖에 못 보내고 가운데 있는 원숭이는 앞뒤로만 신호를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원숭이는 상하로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ICT 계신 분들이니까 수학을 잘 하시니까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그 세 가지 값이 합쳐졌을 때 3차원에 있는 지역의 어떤 물체를 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상의 원숭이는 이 세 원숭이의 뇌파를 모아서 이 어떤 노란 공을 잡는 그런 학습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굉장히 그 많은 학습을 통해서 이 원숭이들이 자기가 안 움직이면 절대로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는 합심을 해서 이것들을 잡습니다. 당연히 공을 잡으면 그냥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원숭이이기 때문에 먹을 걸 주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을 통해서 뭐 실제로 많은 부분은 영화를 통해서 보는데 이제 이 퍼스필름이라고 하는데 보면 엄청나게 큰 로봇가 나옵니다. 저희가 어릴 때 봤던 뭐 태권브이나 마징가 제트는 한 사람이 충분히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인데 이 로봇은 너무 커서 혼자 조종할 수 없어서 세 사람이 원숭이들처럼 각각 자기가 맡은 파트를 나눠서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지금 영화에 나온 이야기지만 실제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손으로 움직여서 공을 잡는 태스크였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금은 모여서 스터디 그룹 할 때 모여서 뭔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제 나중에는 아마 셋이 모여서 머리만 맞대고 있으면 그 종합된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실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쪽 사이언스에 2013년에 발표됐던 건데 사람이 어떤 꿈을 꾸는지 알 수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꿈을 꿀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뇌파를 찍어서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걸 반복해서 이제 수면 중에 무슨 꿈을 꿨는지 뇌 활동 패턴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거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실 뭐 많은 발전을 보면 꿈꿀 때 아이디어에서 얻어왔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내가 자는 동안에 내가 꿈꿨던 내용들을 잘 저장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들여다봐서 쓸만한 것들을 쓰고 아니면 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이제 걱정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안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그래서 영화에도 나왔었죠. 뭐 인셉션이라고 하는 꿈도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의 꿈을 훔쳐가고 뭐 남의 꿈에 있는 아이디어를 훔쳐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런 부분도 하게 되면 결국 네트워크의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얘기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ICT 하는 분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것저것 만들어 달라고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사실 굉장히 편편한 그런 일렉트로드는 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뇌 그림을 보여주면서 뇌 전체를 측정하려면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뇌처럼 둥글둥글한 걸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거는 쉽지 않은데 계속 그러시다가 결국 올해 초에 같이 하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실 정상인한테 하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우리가 뇌의 정확한 어느 부위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 뇌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뇌가 이상이 있을 때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뇌를 이해하면 ICT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나 TMS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은 뇌 신부 자극술인데요. 운동 장애가 있어서 자기가 원치 않을 때 손을 막 떨거나 발을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뇌 조율기를 이용해서 뇌 속에 이제 이런 전기 침을 넣어서 자기가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그 동작이 멈추면서 이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현재는 파킨슨 디지즈 환자들한테 거의 사용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원리가 확실하지 않으나 경두계 자기 자객술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 속에 그냥 계속 초음파를 때리는 겁니다. 초음파를 때리면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자폐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우울증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TMS 개발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13년 정도에 한 3억 불 정도 시작했던 거는 요즘은 한 5.4억 불까지도 늘어났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전자약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화학물로 됐거나 아니면 바이오시밀러 그런 약을 먹어서 우리가 몸을 치료했는데
실제 신경계 쪽 같은 경우에서는 화학 물질을 쓰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세포는 서로 전기를 통해서 그 신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약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화학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16년에는 한 172억 달러 정도의 시장인데 앞으로는 한 252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는 물론 앞에 말씀드린 그 DBS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약물들도 그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고혈압 여러 가지 것들을 정기적인 그런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고치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 올림픽 때문에 평창 올림픽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 가지 저희 뇌과학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쉬운 디베이트의 문제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거 인정할 것인가? 브레인 도핑이라고 해서 헤드폰 모양의 특수 장비를 뇌에다 착용하고 있으면 운동 역량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들지 못하는 정도의 그런 바벨을 들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그 특정한 부위들을 자극을 시키게 되면 요즘 보는 법스레이나 그런 로지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정확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정기적으로 그 순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도핑 시스템으로는 이 사람이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들도 요즘에 많이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나라는 교육에 엄청나게 그런 몰입되어 있는 데니까 어머님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머리 좋아지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밤새 자지 않고 공부하는 그런 브레인 도핑 이야기를 막 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항상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세상에 지금 닿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술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변재 위원님도 계시지만 나라에서 이제 이것들에 대한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은 그 사회적 공론을 한번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도 사람의 눈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눈이 나빠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런 인공눈, 인공망막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금 이런 것들을 그 인공망막이나 컨택트 렌즈를 이용해서 만드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그 후각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제 향을 맡으면 어떻게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떻게 사회에 적응을 하는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계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일본에서 만든 NEC에서 만든 로봇 스멀리에입니다. 이 기계는 그 이제 와인을 보여주면 그 와인 안에 있는 그런 알갱이하고 냄새를 맡고 이게 200년 된 무슨 와인입니다. 그렇게 맞춰준다고 합니다. 한 200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봇 스멀리에 같은 경우도 만들고 있고요. 이 안에는 전자코와 전자혀라고 하는 ICT 기술이 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상목 교수님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의 스티브 호킹 교수님이라고 하시죠. 사실 서울대 가서 한번 뵀었는데 저 상태로도 저렇게 어려운 형편이신데도 사실 1년에 논문을 거의 몇십 편씩 써내셔서 사실 제가 뵙고 나서 많이 반성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사실 굉장히 이분이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고 캘리포니아에 필드 트랩 가셨다가 이제 자동차 전복 사고로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목 아랫부분으로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머리를 이용해서 휘바람을 불거나 눈동자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볼을 이용해서 이렇게 휠체어를 앞뒤로 움직이거나 굉장히 불편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으로 하면 1초에 5타 6타 치는 그런 학생들을 생각한다면은 이분은 거의 한 10분에 한 줄 두 줄 쓰십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셔서 사실 지금 몸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일본에 지금 하고 있는 이화학연구소 리켄에서 만든 거는 지금 도요다에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뇌파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일본에서는 이제 노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이제 휠체어를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깊숙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뇌 속에 직접 그 전극을 넣어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컴퓨터에 굉장히 정교한 움직임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 잠깐만 틀어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 로봇 팔입니다. 근데 팔은 이제 사고나 전쟁 때 그 손상을 입어서 못 쓰게 됐는데 자신의 의지로 지금 팔을 이렇게 로봇 팔을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좀 투박한 단계이지만 지금 이런 것들도 역시 기술적으로 많이 개발이 돼 있죠.
사실 뭐 제가 안타깝게 이게 제가 광고하는 사람이었으면 저런 거 올리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부자연스러우면 잘 안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정교하고요. 지금 가장 관건은 달걀을 집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 암만 어린애들이 아니면 달걀을 정확하게 들 수 있는데 현재는 이걸로 해서는 달걀을 집어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신호를 이용해서 사물을 움직이는 기술들은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게 아마 BMI라고 하는 그런 4차 산업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4차 산업의 그런 총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뇌신호를 읽어서 실제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꿈입니다. 이게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대로 움직이는 로봇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도 돼보고 사실 이분이 일본 박사님이고요. 그리고 나르파에서 했었을 때 사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카이스트에 있는 휴버를 이용해서 전배에서 1등부터 3등까지 모두 휴버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휴버는 사실 하드웨어입니다. 그 안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아직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등하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언제나 보면 영화가 항상 가장 빠릅니다. 서로게이트라는 데 보면은 자기의 이제 생각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서 밖에 안 나가고 일을 다 볼 수도 있고요. 아마 영화로서는 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아바타도 보면 결국은 이제 내가 직접 위험한 환경에 안 나가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죠. 이 두 가지는 거의 뇌신호를 전체로 아무 손실 없이 읽어야만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뇌과학과 ICT 간의 그런 연결하는 거에 그런 가장 마지막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최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신호를 읽어서 말없이도 소통하는 기술을 하겠다. 그래서 보시면 주커버그는 언젠가 마음만을 사용해서 서로 소통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은 열심히 타자를 쳐야 되는데 지금 페이스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면 그게 타자로 쳐져서 친구한테 보내게 되는 그런 기술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기술을 좀 더 응용한다면 이제 남의 마음 그냥 우리는 서로 말없이 통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면 어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겠니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겠죠. 그냥 이 기계를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가장 간단하게 하면 닌텐도 위를 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지금은 좀 이제 잦아들었지만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손에 뭔가 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뇌파를 이용해서 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주 간단한 뇌파를 이용해서 이거는 사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근데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이제 귀가 돌아가고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고 이걸 응용한 일본 게임에서는 맞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앉아서 뇌파를 쓰고 있고 두 사람을 쳐다보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화면에 이렇게 키스를 하면 서로 이제 데이트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확 이렇게 X표 거지면서 갈라지면 서로 이제 운이 안 맞는 뭐 그런 기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뇌파의 그러니까 호감도 정도 측정하는 것들은 가능하고 이제 무인 자동차라든지 뭐 뇌파를 이용해서 하는 게임들은 지금 시장에서 괜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 교수님은 사실 의료에 사용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법적인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지만 뭐 장난감 내가 신경 쓴 대로 딴 데 들어갔다고 소송 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장난감이나 이런 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들을 간단히 한번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부분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사실 파킨슨병이 저희의 관심사입니다. 65세 이상은 유병률이 100명에서 1명 정도고요. 80세 이상은 100명에서 3명 정도의 그런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파킨슨 환자 수가 10년간 한 2.5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환자들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나온 보고로 보면 한 사람당 연에 한 2,500불의 엑스트라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상태를 보면 움직일 때는 별 문제가 없고요. 가만히 있으면 손이 떨리거나 또 이렇게 굉장히 어눌하게 걷게 된다든지 아니면 점점 이제 근육이 경직되는 그렇게 되다 결국은 이제 사실 치매가 오고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가장 생각해보는 분은 무하메드 알리 기억나실 텐데 올림픽 뭐 정말 발이 현란하게 움직이고 뭐 펀치를 뭐 1초에도 수십 번씩 뻗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올림픽에 왔을 때 굉장히 어눌한 걸음으로 올라가서 성악부를 켰었죠. 파킨슨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 사람한테 한 걸음은 다른 사람한테는 거의 1km에 해당하는 그런 에너지였다고 합니다. 그거를
본인이 연습을 꾸준히 해서 이렇게 성화부를 켰었던 일이 있었고요. 실제 파킨슨은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느 편으로는 좋은 편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미 잘 쓰고 있는 치료법이 있기 때문이다. 엘도파라고 하는 약을 먹으면 바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몸이 떨릴 때 전기 자극을 주는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넣어놓으면 바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계속 내가 어느 만큼의 약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자꾸 누르다 보면 그 신경세포는 점점 자극에 둔감해지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해소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한 방법은 좀 다른 상태로 이제 뇌과학자들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럼 서킷을 복원해보자. 그럼 이것처럼 증상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원래 있던 서킷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파킨슨은 뇌에 있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뉴로트랜스미터의 농도가 낮아지는데 그게 낮아질 때쯤 뇌에서 감지해서 이런 엘도파 같은 것들을 천천히 릴리스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뇌 신호를 측정해서 너무 과다하게 엘도파가 나갈 경우에는 바로 엘도파를 멈추게 해서 과도한 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바깥쪽에다 뭐 전기도 빼고 무선으로 그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간단하게 보면 저희는 이제 했던 일은 바로 이제 궁극적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최초에 저희가 한 것은 뇌회로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환에 대한 치료기기에 필요한 원천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하는 일. 이거는 결국 ICT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뇌를 들여다보는 일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얻어진 많은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ICT의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여기서 얻어지는 뇌회로 조절의 원천 기술이라든지 뇌 질환에서 나오는 특이적인 신호들은 빅데이터나 AI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가 정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저희가 좀 더 정확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이제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인볼브해 있고 뇌과학 여기 보면 뇌과학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나노 하시는 분, 또 IT 쪽에서 신호 처리하시는 분들, 또 디바이스 만드시는 분들까지 모두 포함됐고 당연히 AI나 그런 빅데이터 핸들링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접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뇌와 ICT가 만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ICT랑 앞에서 뇌의 미래는 컴퓨터에 있다고 했는데 ICT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보는 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뭐 이미 체스는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졌긴 했지만 이런 우리의 미래는 뇌와 ICT 간의 저는 소통이라고 좀 썼지만 실제는 밀당입니다.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을 내놓고 거기에 기술이 들어오면 바로 활용해서 다시 돌려보고 그래서 완벽한 상태이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계에서 초기에 계속 적응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대응을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술에 대한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이태리에서 현재 지금 머리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겠다고 해서 중국과 이태리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몸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어서 뇌는 구해놓은 상황인데 머리는 구해놓은 상황인데 몸만 구하면 실행하겠다고 지금 이태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상태는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먼 일이지만 불행히도 굉장히 많은 선진국들이 그게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접근할 부분, 사회적인 통념,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은 뇌과학은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미래는 뇌와 ICT의 소통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여기 계신 많은 ICT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또 우리 뇌과학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과학을 위해서 많은 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일 교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이 뇌는 가장 완벽한 컴퓨터라고 해서 뇌과학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로봇은 그야말로 기대와 두려움을 함께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려움만 빼서 없애려면 더욱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